쿵.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이 할망구가 정신이 나갔구먼. 은행 카드도 못 챙기고 도장도 잃어버리고 치매 아니면 먹고. 내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내가 알던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짐승 같은 눈이었다. 내 통장에서는 지난 석 달간 무려 2억 3천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다. 그런데 나는 단 한 번도 그 돈을 만진 적이 없었다.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아래 나는 손목에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70평생 손톱만큼도 죄지은 일 없이 살아온 내가 사기죄 피의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김정순 씨, 이 돈이 전부 본인 계좌에서 나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형사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헛웃음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이 모든 일은 석 달 전 봄날의 어느 평범한 아침에서 시작되었다. 내 이름은 김정순, 올해 72이다. 경상도 산청촌 구석에서 태어나 20살에 서울로 올라와 남편 하나 믿고 30년 넘게 떡집을 해왔다. 정순떡집이라는 간판을 걸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다. 손끝이 야무지다고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다. 인절미 하나를 빚어도 정성을 담아야 한다는 게 내 신조였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하늘로 갔다. 그때부터 나는 더 억척스럽게 떡집을 붙들었다. 자식들 손 안 벌리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게 내 자존심이었다. 아들 성민이는 착실한 아이였다.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늘 엄마 걱정을 했다. 그런 아들이 3년 전 며느리 수진이를 데려왔을 때 나는 속으로 안도했다. 참하고 조신해 보이는 아이였다. 인사성도 밝고 눈웃음이 예뻤다. 어머니, 저 진짜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다. 결혼 후 아들 내외는 회사 사정으로 지방을 전전하다가 반년 전 다시 서울로 올라와 내가 사는 집 근처에 살림을 차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이가 먼저 제안을 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혼자 계시면 걱정돼서요. 처음엔 손사래를 쳤다. 늙은이가 젊은 부부 사는데 껴서 뭐 하겠냐고. 하지만 수진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아침 저녁으로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 걱정은 마시고요. 그렇게 나는 아들 내외의 집으로 들어갔다. 처음 한 달, 아니 2달, 석 달까지도 나는 정말 행복했다. 수진이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내가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였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발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고집을 부리기도 했다. 어머니, 요즘 기력이 없어 보이세요. 제가 녹용 좀 다려드릴게요. 친정엄마가 몸에 좋은데 잘 아시거든요. 그날부터 매일 저녁 며느리는 정성스레 달인 녹용물을 한약 사발에 담아 내밀었다. 씁쓸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이거 마시면 잠도 잘 오시고 기억력도 좋아지신대요. 나는 그저 고마웠다. 이렇게 살가운 며느리를 만난 게 복이라고 생각했다. 동네 사람들한테도 자랑을 늘어놓았다. 우리 며느리가 어찌나 살뜰한지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벼. 박여사 시장에서 30년을 알고 지낸 옷가게 친구는 그 말에 부러운 눈치를 감추지 못했다. 정순이 니는 복도 많다.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딨노. 나도 그렇게 믿었다. 정말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마음 한구석이 미묘하게 걸리는 게 있었다. 언젠가부터 며느리가 나를 은행에 자주 데려가기 시작한 것이다. 어머니, 요즘 은행들이 어르신 상대로 혼자 오시면 이것저것 챙겨주는 게 많대요. 제가 모시고 가서 좋은 상품 있나 알아볼게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다. 그저 며느리가 내 노후를 챙겨주는구나 싶었다. 하지만 은행에 갈 때마다 며느리는 자꾸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 어머니, 여기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나는 글씨가 빽빽한 서류를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다. 며느리를 믿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떡집 문을 열고 쌀을 씻다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통장 정리를 한 지 꽤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후 장사를 잠깐 접고 은행으로 향했다.
통장 정리기에 통장을 넣고 버튼을 눌렀다. 드르륵 소리와 함께 숫자들이 찍혀 나왔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잔액이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적었다. 아니, 훨씬 적은 정도가 아니었다. 몇백만 원 단위로 여러 차례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순간 은행 직원이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김정순 고객님, 며칠 전에도 오셔서 대출 상담받고 가셨잖아요. 오늘은 어쩐 일로 또 오셨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내가 대출 상담을 받으러 왔었다고. 나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 느꼈다. 분명 나는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간 적이 없다. 그런데 은행 직원은 확신에 찬 얼굴로 나를 알아봤다. 혹시 정말 내가 깜빡깜빡하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나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통장 이야기를 꺼냈다. 수진아, 오늘 통장 정리를 해봤는데 말이다. 돈이 좀 이상하게 빠져나간 것 같은데. 수진이는 순간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그거 어머니가 직접 하신 거잖아요. 저번 주에 저랑 같이 은행 가셔서 손주 대학 등록금 미리 준비해두고 싶다고 대출 알아보자고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내가 그랬다고? 네, 어머니. 저도 놀라서 여쭤봤는데 확실하다고 하셨어요. 요즘 좀 깜빡하시는 게 많아지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정말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그런 기억은 없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하고 걱정스러워서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안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되짚어봤다. 은행에 몇 번 갔었는지, 무슨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지 도무지 명확하게 기억나는 게 없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다. 설마 내가 정말 이상해진 건가? 그때였다. 창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며느리가 베란다에 나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네, 오빠. 그 노인네 이제 슬슬 마무리하죠. 은행 쪽 서류는 거의 다 됐고 이번 주에 마지막 도장만 받으면 끝나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녹용은 계속 먹이고 있어요. 그거 섞은 거 효과 확실하더라고요. 요즘 부쩍 깜빡깜빡 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병원 데려가면 의사도 의심 안 할 거예요. 나는 이불을 움켜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녹용에 뭔가를 섞었다고. 내가 매일 저녁 감사한 마음으로 마셨던 그 한약 사발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었단 말인가. 며느리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어머니 통장에 있던 돈은 이미 다 빼놨어요. 이제 남은 건 진명에 넘기는 것뿐이에요. 성민이한테는 절대 티내지 마세요. 걔는 아직도 지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줄 알아요. 내 아들 성민이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계획된 일이었다. 처음부터, 아니 어쩌면 나를 이 집에 들이자고 제안했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었던 것이다. 나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자 오히려 냉철함이 돌아왔다. 그래, 정순아. 정신 차려라. 네가 여기서 무너지면 다 끝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며느리가 내미는 녹용 사발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방으로 들어가는 척하며 몰래 화장지에 흘려버렸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다. 절대 티를 내지 않을 것. 그리고 반드시 저들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내가 마주하게 될 것이 며느리 한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훨씬 크고 무서운 조직이라는 사실을.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다. 이제는 대놓고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어제도 가스불 안 끄고 나가셨잖아요. 이러다 큰 불 나면 어떡해요? 나는 그런 적이 없었다. 분명히 없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렇게 말했다.
그 뻔뻔함에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내가 언제 그랬다고. 어머니 또 그러신다. 어제 오후에 제가 퇴근하면서 봤잖아요. 불 켜진 채로 냄비 다 타고 있는 거. 나는 반박하면 할수록 며느리는 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나를 궁지로 몰았다. 마치 준비된 대본을 읽는 배우처럼 그녀의 연기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성민이는 회사 일로 바빠 집에 늦게 들어왔고 며느리는 그런 아들에게 매일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속삭였다. 여보, 어머니 좀 이상하신 것 같아. 병원 한번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착한 내 아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어느 날 저녁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나에게 말을 꺼냈다. 엄마,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아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 순수한 걱정이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내 아들이 제 아내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있다는 사실이.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다, 아들아. 늙으니까 몸이 좀 무거운 거지. 걱정 마라. 며느리는 옆에서 그 말을 듣더니 성민이 몰래 나를 향해 서늘한 눈빛을 던졌다. 마치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보자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결국 며칠 뒤 며느리는 기어이 나를 대학병원 신경과 검사실까지 끌고 갔다. 나는 거부할 수가 없었다. 거부하면 할수록 오히려 의심만 더 살게 뻔했다. 김정수님,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시죠?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의사의 질문에 나는 또박또박 정확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옆에 앉은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끼어들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 요즘 집 주소도 헷갈려 하시고 손주 이름도 가끔 못 알아보실 때가 있어요. 나는 순간 며느리를 노려보고 싶은 걸 겨우 참았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앞에서, 그리고 근심 가득한 표정의 며느리 앞에서 내 진실한 대답은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들릴 뿐이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정상으로 나왔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마저도 이용했다. 그래도 초기 증상일 수 있대요. 정기적으로 관찰해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 여자는 정상 판정이 나와도 나를 환자로 만들 방법을 이미 준비해두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방문을 닫고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억울했다. 너무나 억울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떡집 장부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매출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장부상으로는 적자가 계속 나고 있었다. 누군가 장부를 손댄 게 분명했다. 가게 단골 손님들도 이상하게 발길이 뜸해졌다. 참기름집 최 씨 아주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눈을 피했다. 정순 씨, 요즘 몸은 좀 어때요? 며느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그래요? 최 씨는 우물쭈물 하다가 말했다. 아니 요즘 좀 깜빡깜빡 하신다고. 물건값도 잘못 계산하시고 그런다고. 나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다. 며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네 곳곳에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은밀하게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치매에 걸린 노인, 정신이 흐려진 노인. 그렇게 나를 낙인 찍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오랜 친구인 박 여사를 찾아갔다. 30년을 알고 지낸 시장통에서 산전수전을 함께 겪은 사이였다. 이 사람만큼은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다. 박 여사야, 나왔다. 옷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박 여사는 흠칫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예전 같았으면 반갑게 손을 잡아 끌었을 사람이 오늘은 어딘가 거리를 두는 몸짓이었다. 정순아, 무슨 일이고? 박 여사야, 내 좀 도와줘. 지금 내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은데. 며느리가 나한테 말을 하려는데 목이 메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이 친구 앞에서 무너지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박 여사가 손사래를 쳤다. 정순아, 네 며느리가 벌써 다녀갔다. 아이고, 내가 진짜 놀랬다, 아이가. 네가 요즘 많이 힘들어서 헛소리도 좀 하고 그런다더라. 심지어 며느리가 네 험담하고 다닌다. 뭐 조직이 어쩌고 그런 말도 한다고.
정순아, 그런 말 함부로 하고 다니면 안 된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박 여사야. 니는 나를 30년을 봤다 아이가. 네가 내를 이렇게 못 믿나. 아이다 정순아. 나도 답답하다. 근데 며느리가 하도 걱정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나도 뭐가 뭔지. 박 여사는 끝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30년 지기 친구마저도 며느리의 손아귀 안에 있었다. 완벽하게 고립되고 있었다. 며느리는 이미 나의 모든 인간관계에 손을 뻗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산된 완벽한 고립 작전이었다. 됐다, 박 여사야. 내가 괜한 소리 했다. 미안하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옷가게를 나섰다. 뒤에서 박 여사가 뭐라고 부르는 것 같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완전히 저물어 있었다. 골목길은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다. 그런데 골목길 어귀에서 나는 문득 이상한 느낌의 걸음을 멈췄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세워져 있었다. 창문에는 짙은 선팅이 되어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지만 시동은 꺼지지 않은 채였다. 배기구에서 흰 연기가 조용히 피어올랐다. 나는 걸음을 늦추고 반대편 골목으로 돌아서 걸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저 차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확신이 이유 없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집 뒷문으로 몰래 들어서면서 나는 애써 태어난 척했다. 하지만 방문을 잠그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건 단순히 며느리 혼자 벌인 일이 아니었다. 저 검은 승합차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손길들. 나는 지금 훨씬 더 크고 위험한 무언가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다. 옛날 우리 떡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등록금을 벌던 청년 민호였다. 지금은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었다. 민호는 10년 전 우리 떡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아이였다. 어려운 형편에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던 착한 청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졌다. 민호는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호야, 네 지금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일인데.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는 진지한 목소리가 돌아왔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도장을 찍은 알 수 없는 대출 서류, 녹용에 섞였을지 모르는 무언가, 며느리와 낯선 남자의 통화, 그리고 나를 감시하는 듯한 검은 승합차까지. 민호는 끝까지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 이거 절대 혼자 해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경찰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치매 프레임을 씌워서 재산을 가로채는 조직적인 사기 사건이 실제로 늘고 있어요. 가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치매 프레임이라는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정확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었다. 할머니, 이 조직은 보통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먼저 조직원이 자녀나 며느리, 사위로 위장해서 표적이 된 어르신 가족한테 접근하고 신뢰를 쌓은 다음 서서히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르신이 눈치를 채면 미리 심어둔 기억력 저하 증거들을 이용해서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르신이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민호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손끝이 떨렸다. 지난 몇 달간 벌어진 모든 일이 퍼즐처럼 하나하나 맞춰지고 있었다. 민호는 며칠에 걸쳐 조용히 뒷조사를 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이면 새벽까지 자료를 뒤졌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 나를 찾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다. 할머니, 며느님 오빠 되는 사람, 이름이 강필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노인 대상 대출 싸기 재산 편취 조직의 핵심 인물이에요. 벌써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노인분들 재산을 가로챈 정황이 포착됐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수사가 지지부진했대요. 워낙 치밀하게 움직여서 꼬리를 안 잡히더라고요. 내 다리에 힘이 풀렸다. 며느리의 친오빠가 이 모든 일의 배후였다니. 할머니 며느님도 이 조직의 핵심 행동책인 것 같아요. 여러 지역을 돌면서 표적이 된 집안의 며느리나 간병인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맡아온 걸로 보여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민 씨와의 결혼도 처음부터 할머니 재산을 노리고 계획된 접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3년 전 그 살가운 눈웃음, 어머니, 저 진짜 잘할게요라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다는 말인가. 가슴 한복판이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다. 할머니, 지금은 슬퍼하실 시간이 없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민호의 단호한 말에 나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노? 지금부터 저랑 같이 증거를 모아야 해요. 할머니 댁에 있는 서류, 통장 거래 내역 사본, 그리고 며느님이 통화하는 걸 다시 녹음할 수 있으면 그것도 결정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상대는 이미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눈치채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내 걱정은 말그레이. 70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겁날 게 뭐 있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나는 낮에는 여느 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살짝 정신이 흐려진 척 연기를 했다.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못 찾는 척, 손주 이름을 헷갈리는 척. 며느리는 그런 나를 보며 흡족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소름 끼치던지 나는 몇 번이나 속이 뒤집히는 걸 참아야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옛날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도장 인주함 밑에 작은 녹음기를 넣어두고 며느리가 베란다에서 통화할 때마다 스위치를 켰다. 은행에서 몰래 받아온 거래 내역서도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 민호에게 보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민호가 다급하게 연락을 해왔다.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할머니, 결정적인 걸 찾았어요. 강필도 조직에서 쓰던 서버 일부가 흘러나왔는데 거기서 장부 파일을 확보했어요. 할머니 이름은 물론이고 다른 피해자 12명의 명단이랑 빼돌린 금액, 날짜까지 전부 정리돼 있어요. 게다가 할머니가 녹음하신 통화 내용까지 합치면 이 정도면 경찰이 확실히 움직일 수 있어요. 나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된 것이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쥐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순순히 흘러가지는 않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와 낯선 남자가 거실에 나란히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는 며느리와 눈매가 똑 닮아 있었다. 강필도였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지만 눈빛만은 서늘했다. 소개할게요. 저희 친오빠예요. 강필도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뱀의 눈이었다. 어머님, 인사가 늦었네요. 다름이 아니라 진명의 이전 서류 때문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도장 하나만 더 찍어주시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는데. 내가 왜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요? 나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다. 강필도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고. 이런 건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자식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내 정신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멀쩡하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아차 싶었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히는 걸 느꼈다. 뒷걸음질을 치자 며느리가 내 팔을 붙잡았다. 그 손아귀 힘이 예사롭지 않았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다.
어머니, 순순히 도장 하나만 찍으시면 돼요.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나실 텐데. 큰일이라니, 네가 지금 이 늙은이를 협박하는 기가. 협박이라니요, 어머니. 그냥 걱정돼서 그러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노인네 혼자 이상한 사람들한테 이용당하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다 지켜드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정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말에 담긴 서늘한 협박이 온 방 안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오랜 세월 장사를 하며 다져진 뚝심이 그 순간 빛을 발했다. 그래, 도장 찍으면 되는 거 아이가. 그런데 늙은이가 다리가 아파서 그러니 물 한 잔만 다오. 며느리는 순간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뒀다. 나는 부엌으로 걸어가며 미리 숨겨두었던 작은 버튼을 옷소매 속에서 눌렀다. 민호와 미리 짜둔 신호였다. 이미 집 앞 골목에는 민호와 함께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물을 마시는 척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강필도가 재촉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시간 끌지 마시고 빨리 오시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민호도 그 뒤를 따라 들어왔다. 강필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노인 대상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강필도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집 앞은 경찰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어머니가 신고를 했다고요? 며느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며느리를 마주봤다. 수진아, 네가 나를 참 오래도 속였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거짓말은 없는 기라.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다. 강필도는 전국 각지에서 노인들에게 접근해 자녀나 며느리 행세를 하는 조직원을 심어놓고 치매 프레임을 씌워 재산을 가로채는 대규모 사기 조직의 총책이었다. 며느리 수진이는 그 조직의 핵심 행동책으로 이미 성민이와 결혼하기 전부터 나를 표적으로 삼고 접근한 것이었다. 민호가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 그리고 내가 몰래 녹음해둔 통화 내용은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조직은 전국적으로 소탕되었고 그동안 나처럼 피해를 입었던 12명의 다른 노인들도 진실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성민이가 경찰서로 달려왔다. 아들의 눈은 이미 눈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처럼 아무것도 몰랐어요. 성민이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나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아들아. 네 잘못이 아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겉만 보고는 절대 모르는 기라. 네가 며느리를 믿었던 것도 그만큼 순수했다는 거 아이가. 엄마, 저 이제 어떡해요? 괜찮다. 이제 진짜가 뭔지 알았으니 됐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된다. 몇 달 후 나는 다시 떡집 문을 열었다. 동네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되자 미안한 마음에 하나둘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 박 여사도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끌어안았다. 정순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네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됐다, 박 여사야.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다. 강필도는 징역 12년, 며느리 수진이는 공범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민이는 이혼 절차를 밟았고 이제는 매일 저녁 나와 함께 떡집 마감을 도우며 살고 있다. 어린 손주도 주말이면 할머니 떡집에 놀러와 인절미를 만드는 걸 돕는다. 나는 요즘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떡집 문을 연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찜통 앞에 서서 나는 가끔 그때를 떠올린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그 시절을.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는 아무리 오래 숨겨져 있어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절미를 빚던 손으로 나는 오늘도 정성을 다한다. 이 떡 하나에 담긴 마음처럼 진심은 결코 거짓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자, 오늘도 장사 시작해볼까? 떡집 문에 걸린 종이 딸랑 하고 맑게 울렸다.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의 시간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에 남는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